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는 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복순이네 부엌에서 들려오는 가마솥 긁는 소리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고봉밥이 단 3번의 숟가락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국 한 사발은 목구멍으로 들이붓는 수준이고 어른 주먹만한 찐고구마는 껍질째 입안에서 증발해버립니다. 복순이에게 한 입이란 일반인의 한 끼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면 주막에 가마솥 뚜껑이 벌벌 떨고 마을 개들은 밥그릇을 뺏길까봐 꼬리를 감추고 도망갔죠. 저 처녀가 시집가는 집은 그날로 기둥뿌리가 아니라 지붕까지 다 뽑힌다는 소문은 이미 팔도강산에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먹보 처녀가 조선에서 제일 가난한 김선비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이름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마을 장독대 뚜껑이 들썩인다는 기이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 이름처럼 복스러운 얼굴에 보름달 같은 미소를 가진 처녀였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보다 그녀의 입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아이고, 복순이가 나타났다. 떡집 문 닫아라. 주막 소뚜껑 덮어라. 복순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만 하면 평화롭던 시장통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숟가락을 들면 잔칫집 가마솥은 바닥을 드러내고 마을 냇가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복순이는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배가 조금 자주 고팠고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밥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하얀 쌀밥 한 그릇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 말이에요. 복순이의 홀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남은 감자 하나를 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엔 집안 형편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서 가장 가난하기로 소문난 쥐도 배가 고파 눈물 흘리며 나간다는 김선비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대대로 선비기계만 살아있을 뿐 곳간에는 먼지만 쌓여가던 김선비의 어머니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체격이 저리 좋으니 우리 집안의 굳은 일은 다 해내겠지. 그것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대식가와의 만남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혼례를 마치고 맞이한 첫날 아침, 시어머니 최 씨는 정성스레 밥을 지어 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의 며느리라고 내놓은 쌀밥은 그릇바닥이 보일 정도로 얇게 깔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새아가, 우리 집이 조금 어렵단다. 하지만 마음만은 풍족하게 먹으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순이의 숟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단 3번의 가위질 같은 숟가락질에 밥그릇은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복순이는 수줍게 솥뚜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기 솥에 남은 누룽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최 씨가 채에 대답하기도 전에 복순이는 커다란 가마솥을 번쩍 들어올려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팍팍 부엌을 울리는 경쾌한 소리에 최 씨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복순이는 장독대로 달려가 삭지 않은 된장을 퍼먹고 처마 밑에 걸린 시래기를 과자처럼 씹어 삼켰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아니라 식신이 들어왔구나. 저 입 하나 건사하려다 우리 아들 선비 공부는 고사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날부터 최 씨의 피말리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며느리의 먹성을 타박하고 밥상을 차릴 때마다 적게 먹어야 미덕이다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훈계를 늘어놓았죠. 하지만 복순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뒤돌아서서 산에서 캐온 칡뿌리를 씹어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집안의 곡식 비축분이 진작에 바닥났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굶어 죽는 일만 남았구나 싶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나, 이게 다 뭐야? 내가 어제 분명 마지막 한 줌까지 다 털어냈는데? 분명 텅 비어 있어야 할 쌀독에 눈부시게 하얗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새쌀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최고급 쌀로 말입니다. 최 씨는 자신의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어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쌀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이가 밥을 5그릇, 6그릇씩 먹어치우는데도 쌀독의 쌀은 줄어들기는커녕 매일 아침 새롭게 찰랑거렸습니다. 마을에는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빈의 며느리가 밤마다 이웃마을 곡간을 턴다더라. 아니야, 그 며느리가 사실은 여우라. 사람들을 홀려 쌀을 가져오는 거래.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최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분명 나쁜 짓을 해서 쌀을 가져오는 거야. 선비 가문의 도둑 며느리라니 절대로 안 될 일이지. 최 씨는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밤, 최 씨는 몽둥이를 손에 꽉 쥐고 광 뒤편에 숨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산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복순이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최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순이는 뒤주 앞에 경건하게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낮에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고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제 배가 부른 만큼 이 집안의 근심도 배부르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이 우리 어머님과 서방님께 복이 되어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순이의 몸에서 은은한 황금빛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더니 낡은 뒤주의 틈새마다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좌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뒤주 안에서 쌀알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순이는 사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식신의 기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먹으며 진심으로 행복해할 때마다 그 행복 에너지가 실지 않은 재물과 복으로 변하여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었죠. 최 씨는 몽둥이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먹는 모습이 흉하다며 구박하고 도둑으로 의심했던 자신의 옹졸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씨는 광 안으로 뛰어들어가 복순이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우리 집을 살리려 온 하늘의 선물인 줄도 모르고 이 못난 시어미가 너를 미워만 했구나. 그날 이후 김선비 댁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솥 가득 밥을 안쳤습니다. 새아가 어서 나오렴.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찰떡과 고기 산적을 한가득 차려놓았단다. 많이 먹어야 우리 집에 복이 더 가득해지지 않겠니? 복순이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밥을 먹을 때마다 김선비 댁의 논밭은 나날이 넓어지고 기와집은 점점 더 웅장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솥을 내걸고 배고픈 이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인반을 열었습니다. 복순이가 복스럽게 밥을 나누어 줄 때마다 마을의 가난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복순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겉모습이 조금 넉넉하다고 혹은 남보다 잘 먹는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즐거운 식탁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 위에도 복순이의 황금빛 미소와 같은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조선의 신비롭고 정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다온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